네, 전부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도 많이 지으시고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저희 3분 명상부터 시작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제가 벨을 울리도록 할게요. 네. 자, 3분 명상 같이 하겠습니다. 엄마? 음, 왜 자꾸 집에 카메라 안 들고 노래를 하는 거야? 야, 자, 우리 도마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또 뭐 붉은 말띠라 그러네요. 열심히 저희들 다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생활소음명상센터 명상지도사 모임 1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아홉 마당으로 풀어선 선 서직기 박사의 책을 이현숙 도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융이 풀어본 선에 대해서 이현숙 도반님께서 특히나 더 현장에서 심리 상담도 하시고 해서 카융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저도 먼저 보내주시는 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갖고 혹여 책을 못 보신 분도 충분하게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현숙 도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원래 강독 발제자 이현숙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한 교재는 스티키 다이세스 선사의 아홉 마당으로 풀어쓴 선의 서문인 융이 풀어본 선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감기로 좀 심하게 고생을 했고요. 아직도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발제를 할 수 있을까? 날짜 연기를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발제가 가능할 정도는 되었고요.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융이 풀어본 선이 41쪽에 해당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이어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내용이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융이 풀어본 선의 글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융이 풀어본 선은 스즈키 다이세스의 9마장으로 풀어 쓴 선의 내용과 문제의식을 읽고 난 후에 쓴 서문의 성격의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즈키 선사의 9마당으로 풀어 쓴 선도 사실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 아니고 1914년에 전쟁 중에 잡지에 실렸던 글을 모아서 출판한 것이 1927년경에 출판이 된 거고요. 이렇게 여러 책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든 것을 보고 융도 그거에 대한 어떤 한 책에 대한 서문을 쓴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이세스 선사의 선불교에 대한 서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오히려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글은 융이 스즈키가 제시한 선에 대해 서구 심리학 관점의 해석에서 쓴 글이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 그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즈키의 선에 관한 서적들이 1920년에서 30년대에 서구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때는 전쟁 중이었죠. 그리고 융이 동양사상, 만다라를 본격 논한 시기도 1930년대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글이, 그러니까 약 한 100여 년 전의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글의 의미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융이 풀어본 글의 시작은요, 융이 스즈키 선사의 선불교가 살아있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기여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즈키 선사의 이 선불교에 대한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서구인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고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개발해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인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어떤 인생관이나 사상이 업, 깨달음 이런 거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서양의 이해로는 굉장히 불가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우선 전제로 교재 10쪽에 보면 스즈키 선사의 말을 인용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선의 존재 이유므로 깨달음 없이 선이 없다. 그러면서 서양에서는 그럼 깨달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서양은 깨달음을 눈뜸, 열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왠지 서양의 눈뜸, 열림 이거와 동양의 깨달음은 좀 뭔가 다르다. 그래서 동양의 선은 느끼기 어려운 어떤 눈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럼 서양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한 견해로 우선 동양의 사상가, 동양의 학자, 일본 학자인 누카리아라는 분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견해를 나누어서 깨달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누카리아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재 11쪽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요. 지혜는 인간 도덕의 무진장 보물 찾고인데 이 지혜를 일깨워야 한다. 이것이 루카리아 깨달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하면 이분이 말하는 지혜는 불심, 보리, 반야라고 부르는 인간 깊은 곳의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일깨우고 나면 정신적, 본래적, 본질적 생명, 본래 부처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래 부처로 존재하게 되면 삶은 생로병사를 벗어나 서방 정토, 붓다의 신성한 사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의 변혁이 이루어지고
분노, 죽음, 증오, 질투, 야망, 슬픔, 두려움, 우울, 절망 등이 사라진다. 이 누카리아의 견해에 대해서 융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누카리아가 깨달음에 대한 거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누카리아의 견해는 기독교적 신비주의적 기도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서양적 합리주의를 상대로 한 몸이 건조한 설교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해요.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이 루카리아의 그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형이상학적이고 동양적 이념 체계를 서양 철학의 범주에 넣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돌프 오토의 견해를 이용하면서 이 사람의 견해도 나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융은 그렇게 이야기할 바에는 차라리 깨달음이란 선사들이 말하듯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임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카리아의 견해, 깨달음에 대한 견해에 이어서 그 다음에 기독교와 신비주의자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신비주의자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들의 그 깨달음은 자신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방시켜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진정한 자기 이해를 통하여 좁은 에고를 넘어서는 내적 혹은 신적 인간에 이를 것이다 라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내적 인간에 이르게 되면 모든 존재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모든 존재가 안과 밖이 없이 하나가 되고 이루어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안쪽 깊이 안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종교적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대적 에고에 물들지 않는 이 의식은 전혀 다른 새로운 움직임에 의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열린다. 그리고 에고는 사라진 순수 움직임으로 느껴진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와 신비주의자들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융은 교재 22쪽을 보시겠는데요. 임재선사의 임경구망이라는 용어를 인용을 했고요. 22쪽에 또 보면 고려 진갑국사의 어록을 다가 인용하면서 여기에 선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같이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시죠? 22쪽에 맨 밑에 주를 보겠습니다. 주에 26이에요. 찾으셨죠? 25구나. 25에 임경구망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 인자고 경은 주변 환경이잖아요. 구는 가출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없어졌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구. 그 다음에 잊을망.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환경이 모두 하나가 된다. 하나로 모두 있는다라는 그 임재선사의 그러니까 그 모든 존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모든 존재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임재선사의 임경구만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에고가 전부 사라지고 나서 순수한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것을 이제 26에 주 보면 그 진갑국사의 어록을 여기에다 갖다 놨습니다. 구름이 흩어진 뒤에 달빛이 누리를 비추듯이 이 일도 역시 그러하다. 미혹과 망상, 즉 상대적 의식이 사라진 여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러면서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의 그 깨달음과 여기 그 선의 그 깨달음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여기다 옮기면서 좀 더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다른 철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얘가 뭐냐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독일의 중세 철학자이면서, 신지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해에 삶으로 다시 떠오르긴가 뭐기에서 그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 톨레 들어보셨죠? 이 에크하르트 톨레가 원래 이름이 원래는 율리히 톨레예요. 근데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개명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된 겁니다. 율리히 톨레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분의 감명을 받은 책이 우리가 지난해에 본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나는 신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로 남을 것이다. 확 뚫어버림 속에서 신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신임을 느꼈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가만히 새겨보시면, 이 신비주의자들의 깨달음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융은 뭐라고 견해를 밝혔냐면요. 에크하르트는 깨달음의 체험, 즉, 자아를 통해 예언을 해소시킴으로써 신성 혹은 신적 보편성을 얻은 경험을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체험 가능한 의식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래서 본인도, 융도 깨달음을, 여기서 이제 이 융의 입장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과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적 문제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우리 그 책 19쪽에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마이스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의 깨달음에 대해서 융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독교적인 깨달음의 사도 바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종교적 경험인데요. 교재 23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23쪽 밑에 각주를 29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종교에 의한 자기 변화와 오디세이를 통하여 얻은 의식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경험, 이것이 이전의 의식 상태와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의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적과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깨달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철학자들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융은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두 명의 철학자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한 명이 니체고요. 두 번째가 괴테입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라는 인물로 해서 이 짜라투스트라는 자기 변혁의 서사시다. 짜라투스트라와 같은 새로운 사람. 여러분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짜라투스트라와 같은 사람, 완벽한 변혁을 겪은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신천지를 스스로 창조한 사람이 나타나야 할 때이다. 라고 하면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라고 융은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우리가 그 예전에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파우스트는 어떤 인물이냐면 지식이나 의식이 극도로 발달한 인간이고 끊임없이 붙잡고 추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융은 케테가 파우스트를 왜 썼을까? 이 작품을 쓴 깊은 동기가 정말 그렇게 계속 붙잡고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하는가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역설적으로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은 놓아버림인데
반면에 파우스트는 계속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괴테가 붙잡아라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 파우스트를 썼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그 깨달음에 대한 괴테의 이해를 괴테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였죠? 루카리아 교수, 그 다음에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니체, 괴테, 철학자들의 본 깨달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음에 대한 서구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에 대한 서구의 한계를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이 난해해서가 아니라 서양에 이해하려는 방식 자체가 선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서양의 사유 전통은 개념을 쫓아가는 거죠. 개념과 논리 설명을 통해서 진리로 접근하는 것, 이론 체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서양 사유의 전통인데, 서는 정반대의 사유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설명을 거부하면서 개념화되는 순간 이미 어긋난다라는 사유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서구 사람들의 그 이해 방식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의 것에 대한 서구인들은 이방의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양 철학자는 삶과 무관한 암, 즉 지식의 본성과 기원의 문제에만 머리를 싸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인이 이방인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교주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주여,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과는 관계 맺으려 하지 않은 것들이 서양의 동양의 선에 서구인이 느끼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자기 변혁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자기 변혁이란 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은 선의 깨달음에 해당된다라고 융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자기 변혁이란 체험, 이거는 선의 깨달음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선의 깨달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비주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2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기독교의 종교적 자기 변혁이란 체험과 선의 깨달음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유는 체험을 준비하는 작업이 자기를 버리고 생각을 비움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데에서는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거에서는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딕으로 해놨는데요. 기독교적인 것에서는 성스러운 형상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를 수련시키는 종교 체험이라는 거죠. 내려놓고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거는 같다. 그러나 성스러운 형상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은 무다라는 거죠. 성스러운 현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순환에 대한 명상이나 신앙 그리고 선민적 구원 의식과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선에 대한 서구의 한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선에 필요한 정신적인 준비가 서구인에게는 결여돼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과연 뛰어난 스승을 믿고 그에 이해할 수 없는 교육 방법을 무조건 따르겠는가? 그럴 만한 서구인은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렇다면 서구는 깨달음이 없나? 융의 견해를 살펴보면요. 서구에도 깨달음이란 교재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구에도 깨달음이란 체험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있습니다. 있다. 다만 침묵할 뿐이다.
그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심하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려는 모든 시도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 문화는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교회는 이단이라는 이유로 극단적 반대 기치 세우기에 급급해서 깨달음을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침묵할 뿐이다. 깨달음은 있다. 체험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운동이 정신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융은 이 유일한 깨달음으로 가는 서구인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운동이 정신치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신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더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요, 제가 그 교재에는 그러니까 교재 것하고 거의 이렇게 다르지는 않지만 제가 심리학 쪽에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융은 1875년에서부터 1961년에 까지 생존하셨었던 분입니다. 분석 심리학자이며 마음의 깊은 층을 본 사람으로 심리학에 끼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심리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그 융의 심리학 그 당시 심리학 활동을 할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융과 스즈키 선사의 그 선불교에 대한 걸 이해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 심리치료의 아버지이고 정신분석의 그 선구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라는 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프로이드하고 이 융은 1907년에 그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만납니다. 이 두 분은 굉장히 의기투합을 했고요. 그 프로이드는 자신의 그 뒤를 이을 기대주로 융을 굉장히 밀어줍니다. 이 융과 프로이드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인간은 의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융과 프로이드의 공통점은 무의식의 존재함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그 중심이 핵심 에너지가 성적 에너지,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 성적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융은 성적 에너지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 정신적인 어떤 전반적인 에너지가 무의식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1912년도에요. 1912년도에 무의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출版하게 돼요. 그래서 1912년에 무의식의 심리학을 출版하면서 프로이드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파로, 융은 분석심리학파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프로이드는 본인의 그 성 리비도에 대한 에너지 그거를 체계화해서 성욕 이론을 더 강화했고요. 융은 독자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양 사상까지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1912년 이후에. 그러니까 1914년도에 스즈키 선사가 막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0년도에 유럽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선불교를 얘기하는 시기하고 맞닥뜨렸다라는 것을 보시면 융이 그 스즈키 선사의 선불교에 대한 이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융의 심리학의 핵심 개념을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여기서 너무 무리이기는 하나 핵심 개념 6가지를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은 첫째는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식만 가지고 있었고 무의식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프로이드하고 융이 이제 처음으로 밝혀낸 건데요.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마음의 층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또는 반복되는 감정, 이유 없는 불안, 이것이 다 무의식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나만의 상처, 기억, 억압된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바닥이 뭐냐? 그 마음바닥에는 원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 원형은요, 아, 집단 무의식 속의 보편적 마음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패턴이 뭐냐 하면 가령 뭐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나 영웅이나 노인, 아이, 그림자 뭐 등등등. 그래서 어머니 하면 모든 인류가 나의 실제 하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느낌, 그다음에 어떤 신화 속의 어머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런 느낌, 이 느낌은 인류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다. 노인 하면 가지고 있는 거, 아이 하면 가지고 있는 거, 그림자 하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억눌려둔 나입니다. 분노나 이기심, 질투. 그래서 눌러놓은 것. 이 그림자인 거죠. 그리고 융심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성화입니다. 이 융심리학의 그 핵심인 개성화는 여기에서 이제 이 융은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착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나도 아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융심리학의 핵심이고 이것이 개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융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자기 개념, 셀프 개념인데요.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될 때 인간은 내면의 중심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자기라는 에고를 넘어선 전체로서의 나고 이거는 중심, 본래 자리랑 매우 닮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자기의 개성화, 온전한 사람 되기라고 보고 그다음에 자기, 이거는 어, 선이나 셀프, 자기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문득 깨쳐지는,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융은 이러한 무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치료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치료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꿈 작업, 그 융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꿈 작업입니다. 꿈 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꿈꾸고 나서 어떤 해몽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꿈에 나타난 그 의미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무의식의 어떤 상징 언어를 살펴보는 것이 그 꿈 작업입니다. 그리고 상징 작업을 합니다. 상징 작업은 만다라 그리기를 한다든가 이미지 작업인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문장으로 또는 단어로 만들게 하고 그 단어가 주는 거를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무의식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림자 작업을 합니다. 이 그림자 작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억눌려 놓았던 그 억눌려 놓았던 욕구, 뭐, 우울, 불안, 그다음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마주치게 하는 거죠. 억압된 그 감정을 마주치게 해서 그 억압된 그 어떤 본인의 욕구가 어떻게 에너지로 원천이 되었는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서 살았는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뚫고 나오려고 애를 썼는지, 이런 것을 그림자 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해결사가 아니라 옆에서 견뎌주는 동반자다라는 개념으로 이분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상상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능동적인 상상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꿈을 꾸면 꿈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나타나면 그 사람과 또는 동물과 대화를 해보도록 시키는 것이 능동적인 상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심리학에서 잠깐 가져와 봤고요. 지금부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융의 정신치료,
그러니까 그 동양의 깨달음과 버금가는 그 서양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 운동은 정신치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치료법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변증법 35쪽에 쭉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의사와 환자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두 요소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합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로서의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며 대화다. 그러면 이 정신치료법의 목표는 뭐냐? 환자의 심적 구조를 변화시켜서 자기 고착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죠. 자기 고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에서도 깨달음을 이끌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랑 같다라고 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절대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적인 체험, 자기 고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를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신치료의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깨달음의 과정과 살펴보시면 융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신치료의 방법은 이분은 선이 호흡하고 있는 불교의 전통적인 정신적 분위기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부분이 어, 한번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길게 썼습니다. 선은 불교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치와 지식, 어떤 이론과 지식과 문화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선사들이 선의 깊이에 철저히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환자의 심적 구조나 자기 고착으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에고나 의식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깨달음, 물부터 먼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본인의 어떤 그 자질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그 괜한 소리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선의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지와 문화라는 바탕이 있어야 되듯이 그 정신치료의 그거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도로 쓰여졌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의 대상은 서구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완고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선학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진리를 구하려고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선승들이 깨달음을 가려고 하는 것하고는 더 어렵다는, 이들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들인데, 정신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완고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루는 대상이 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의 정신치료는요, 증상을 없애기보다 마음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며 자기로 살아가게 도와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에서는요, 융은 스즈키 선사가 선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서구인이 완전 오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언어로 접근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융은 1930년대 이후 스즈키 선사 책을 접한 이후에 선불교를 무의식과 자기 관점에서 해석했다고 봅니다. 융은 선을 종교적인 깨달음보다는 심리적 통합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고딕으로 써놨는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이분의 본인의 의도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9쪽을 보기 전에요.
28쪽을 한번, 뒤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멀고 먼 깨달음으로의 길로 이끈 입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길에 가로놓인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이 험한 길을 흐트러짐 없이 밟고 간 사람들은 서구인 가운데 극소수에 그치고 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며 산 꼭대기에 이르지 않고 그 아래에 아무 데서나 깨달음이 가능하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그러지지 않은 완전한 체험을 위해서는 자신이 완전하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쪽에 선의식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쪽을 저는 교재를 읽으면서 28쪽에 이 부분이 이 융의 핵심 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쪽 중간 부분인데요.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의식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무의식이란 전제는 찾으셨나요? 중간에 있습니다. 텅텅 빈 것도 아니요. 전제가 없다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천성으로 주어진 바탕으로서 이 바탕이 스스로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란 체험이다. 깨달음은 천성이 자신의 숨겨진 힘을 의식으로, 그것도 아무런 매개 없이 전달하는 데 성공한 천성의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의식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안을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의 무의식적 바탕이 스승이나 공안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무의식과 깨달음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와서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눈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선은 전체적으로 되는, 온전히 되는 일의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쁜 길로 절대로 이끌지 않는다. 동양정신의 깊이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선의 바탕에는 안일함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 선은 온전하기를 바라는 모든 위대한 것이 그러하듯이 뛰어난 지성과 의지력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눈 것은 여기까지고요. 무엇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어, 겨우겨우 끄집어낸 거라서 이것을 굳이 이걸 나누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나누셔도 됩니다. 나누기에 첫째, 융은 수행자일까요? 두 번째, 만약에 깨달은 분, 산매에 이르신 분이 이 서문을 읽으셨다면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융이 풀어본 서문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어렵네요. 어쨌든 이현숙 도반님 발제하고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저도 12월 할 때 본책 읽으면서 소문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눠야 될지 아니면 이현숙 도반님이 나눠보기를 함께 이현숙 도반님이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어, 아니면 자기가 읽었던 어떤 느낌 이런 거 스스로 발표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역시 어렵네요. 어렵더라고요. 이거 봐도.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마이크 화면 켜주시고 같이 얼굴 봅시다.
서문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소감 있으신 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네, 네. 이영숙 도바님이 어려운 칼 융에 대해서 아주 써머리를 잘 해주셔서 아주 칼 융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선을 알기 전에 칼 융을 조금 공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화두선 공부를 하면서는 칼 융하고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책을 보고 또 이제 서문을 특히 오늘 이제 이 발제하신다 그래가지고 서문을 좀 정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칼 융은 현대 심리학의 거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아홉마당으로 풀어쓴 선의 이 서문을 이 선의 입장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칼 융의 그런 견해, 선에 대한 견해가 곳곳에서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먼저 그 40쪽에 그, 그 스즈키 다이센스의 책을 40쪽 이상의 그 서문으로 쓴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와, 이게 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칼 융은 집단 무의식 대가죠. 그리고 칼 융의 그 어떤 최종 목표라 그럴까? 그것은 이현수 도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완성의 목표를 두는 셀프 개념을 칼 융은 아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칼 융은 에고와 셀프의 개념을 종횡무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고가 한 단계 더 확장된 개념으로 셀프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칼 융은 수행자인가? 저는 수행자가 아니다. 예, 방점이 있고요. 수행자가 아닌 이유는 칼 융의 서문에서도 그렇고 칼 융의 다른 저서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지점에서 수행자가 당연히 아니고 단지 그는 선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아주 궁극의 그 어떤 지점이 있어요. 왜 수행자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가 하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개성화 과정, 자기 완성의 과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두선에서는 자기 완성의 과정을 두지 않고 이 자기 셀프라는 게 우리는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연기로 존재하고 조건적으로 존재할 뿐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아의 개념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융은 무아의 개념을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은 자기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화두성과 그 융의 그 개성화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융이 우리 이 무아라면은 무아에 우리는 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융은 그 공성을 얘기를 또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 공성은, 융이 말하는 공성은, 그래, 모든 존재는, 그렇게 모든 그 셀프를, 그러니까 에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셀프로 나아가지만, 확장된 셀프이지만, 그 확장된 셀프가 비어있음을 얘기는 해요, 책에서. 그렇지만 그 비어있는 것을 우리 선에서는, 비어있어. 모든 것은 공한 것이야. 실체가 없는 것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이 융은 실체가 없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신이라는 하나의 그 틀을 또 상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현숙 도반님께서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칼 융이 그렇게 생각해서 신을 배대를 시켰는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융이 수행자인가 해서 저는 저도 심리학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양사상의 철학, 그 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본인의 학문에 접합을 시킨 심리학자다라는 견해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신적인 그 어떤 무화에 대한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으로 그 책을 읽었냐 하면, 지금 아까 제가 발제한 것 중에서 서구인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쭉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정도로 그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나마 이분이 이 그 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무아나 공성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융은 그 집단 무의식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서문에서도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선의 말하는 그 팔식, 아레아식을 말하는 거로 이제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이 융은 아레아식이라는 표현을 그 무의식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치환을 했는데, 모르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칼융이.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보냐면은, 도바님께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의식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융이 했다고 그러죠.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거다, 선의식이. 그렇지만 선에서는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서 그 무의식, 아래의식을 타파해야 된다. 거기까지 들어가서 오매이려, 숙면이려가 돼야지만 깨달음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칼융은 그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부분도 그 지점은요, 그 스티키선사의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융의 그거가 아니라 스티키선사의 그 선의식에 대한 개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류는 스티키선사의 그 선의식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스티키선사부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도바님께서는 음. 선의식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라는 수지기 선사의 그 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눠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 분석 심리학이 심리학에서는 정말 상담 그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정말 완고한 사람들을 깨트려 부수는데, 그 고착화된 사람을 나오게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의 간화선하고 막 배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 다만 그 여지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의 사람이 선에 대해서 이만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그 동양의 깨달음이라는 거를 막 서양의 뭐 철학자도 들여다 놓고 신비주의자도 갖다 놓고 하면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해왔다라는 것. 그것도 100여 년 전에 그 시선으로 가서 돌아서 보면 거기에서 의의를 찾을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이분이 그거의 그 가나선의 깨달음에 그거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에 대한 접근은 우리에게는 조금 그 약간 무모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다른 도반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나영채 교사님. 음. 예,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융에 대해서 전혀 책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오늘 교수님이 짤막하게 올려준 그것만 제가 봤다가 오늘 이 융에 대한 이 전체적인 요약을 딱 들어보면서, 야, 우리 이현숙 도바님 진짜 아주 해박하시다. 또 열심히 하셨다. 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이제 오늘 이걸 제 책을 안 보더라도 이것만 듣고서도
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백희인 강사님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말이 딱 나오길래 이건 아니다. 이거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그것도 같이 짚어주시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오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음, 또 또 다른 도반님들 그래도 없으, 제가 예, 네, 누구시죠? 김정화입니다. 아, 네네, 김정아 예. 도반님. 네. 아, 예. 저도 약간 무의식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는 것, 선이 이제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8 아레아식의 뭐 무의식 뭐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저도 듣고 해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여기서 이제 칼융이 말하는 무의식에 대한 것들이 무의식에 대한 그 설명이 28쪽부터 31쪽까지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무의식이 어 그 우리가 말하는 본래 완전함, 본래 그 밝은 지혜, 그것을 이 칼융이 이 무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약간 좀 이 부분이 혼란스럽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 내용이. 여기 보면은 그 30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 한 아홉째 줄 밑에 아래쪽에서 아홉째 줄에 좀 보면은 무의식은 비록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의식의 영역 아래에 있는 정신적 요소의 전체이고 천성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잠재 능력이 몽땅 드러나 있는 곳이다. 그것은 마음의 온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쭉 해서 이 의식을 비우고 그 무의식이 드러나는 과정들을 31쪽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칼융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완전함이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단편적인 것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있어서 그 밝은 지혜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도반님이 이해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은 순수의식이거든요. 순수의식이고 에고를 떠난, 그러니까 에고를 벗어난 그런 순수의식인데 그거에 우리의 그 어떤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고 그 가로막혀 있는 것을 없애는 작업을 융은 하려고 했고 그것이 다 벗어나치면 순수 의식인 본래 무의식이 폭발을 하게 된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이현숙 도마님이 28페이지를 특별히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무의식은 천성으로 주어진 바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어를 여기서 융이 무의식이라고 쓰니까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라면 또 심리학에서 무의식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이해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책의 서문에서 융이 언급한 무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 천성으로부터의 바탕이기 때문에 저도 김정아 도마님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성이다, 본래 마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후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심리학이 좀 더 체계화가 되면서 이제 뭐 무의식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심리학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정착되었을 수는 있으나 요 당시에 융이 썼을 때는 우리 자성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제 31페이지 보면 이 무의식,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이 계속 이제 우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두로 우리가 이제 의식을, 정화를 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관련돼서 의식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의식을 이렇게 잠재우면 이게 이제 그 저축됐던 그 에너지가 무의식으로 되돌아가고 그래서 그 무의식이 어느 극한점에 도달하면은 이게 이제 터지게 된다. 이걸 이제 저는 깨달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무의식이 그 무의식에 나오는 힘은 뭐 그뭐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처럼 여기서도 이건 산매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네, 세진입니다. 세진더바님, 네. 예, 안 그래도 지난 시간에도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융이 풀어본 선, 이거는 내용은요, 41쪽까지지만은 정말 어렵고, 요번에 다시 읽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선에서 바라본 거는 이게 선은 뭐, 언어와 논리로 풀지 못하는 그거를 이게 지금 서양적인 개념하고 논리하고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게 선을 풀어내다 보니까 이 말이란 언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해한 부분은 뭐 김정아 도반님이나 이제 이현숙 도반님 발제하신 그 내용과 같이 우리가 보통 이 무의식이란 그 내용 하나로 이제 딱 바라보는 관점에 보면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 무의식은 더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저도 자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온전한 우리의 본 바탕, 본래 마음으로 저도 인식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선하고 이렇게 뭐 뭐랄까 좀 화합하려 그러면 이게 좀 힘든 그런 내용이지만은 전체적인 그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거는 선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거를 아마 표현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예, 이상입니다. 좀 어렵네요. 아무래도. 네, 김은희 도바님.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심리학 개론을 조금 들었는데요. 그때 들었을 때는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융의 스승이고 무의식을 이용한 뭐 심리 치료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융한테 이어진 게 맞나요? 이어져서. 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렸지만, 그 예, 프로이드의 제자로 융이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1907년에 만나서 1913년에 헤어졌으니까 한 6년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했고, 거기에서 두 분의 공통점이 무의식이라는 거가 존재한다. 이 예, 의식으로만 인간은 사는 게 공통적으로. 아니다. 예, 공통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 무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분이 갈라진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성적인 에너지로만 쭉 간 거는 프로이드고, 그 예. 다음에 이제 동양적인 어떤 사상으로 해서 분석 심리학적으로 치료자들을 돕겠다고 나간 게 융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때가 의미로 이 보시면 책을, 됩니다. 그때가 이제 선사상을, 이제 동양의 선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바뀌어진 건가요? 사상적 변화가 아니요, 생긴 거예요? 그건 그거하고는 아니고. 조금 무관합니다. 아, 네, 그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동양에서는 그 융과 프로이드가 사상으로 가고 있고, 여기 동양에서는 스즈키 선사가 그 즈음쯤에, 1930년 즈음에, 그러니까 이미 스즈키 어, 선사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프로이드하고 융은 결별한 상태였고요. 예, 근데 융의 사상이 그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스티기 선사의 사상을 보니 너무 맥이 같다 하면서 이제 어, 깊이 가게 된 것이지 예, 이게 서로 이제 분리돼서 수업에서, 가는 거죠. 저희가 네. 이제 수업에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그게 의식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이제 무의식을 알아야지만, 이제
치료가 정신적으로 이제 치료가 된다는 걸 발견해서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네. 예, 그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불교 경전에도 무의식과 의식이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 만난 따로 거죠. 가다가 예, 보니까 같은 부분이 같은 있어서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만난 연결이 거고. 되어져서 예. 지금까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재의식은 그러면은 융이 이제 한 건가요? 잠재의식이. 거기에서 무의식을 좀 더 나누면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뉘어지는 거에 아, 나오는 거라서, 네. 그러면 이제 음, 이게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이 있고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네. 이게 이제 에고는 그러면은 융은 의식으로 보는 건가요? 에고를? 네, 그렇다고 봐야 음, 되겠죠? 음. 네. 아, 그럼 우리는 에고는 의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약간 다른 거고요. 이제 무의식에서 이제 무의식에도 에고가 있다고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석순이 강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무의식은 저는, 셀프죠, 셀프. 셀프, 무의식은 셀프, 그러니까 융은 융은 셀프고, 셀프, 자의식, 자기. 자기, 예.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보시다 하시요 예. 자기, 그 자기, 본래 자기, 마음. 예. 본래 본래 마음. 마음은, 본래 예. 마음은 이제 셀프고, 본래 마음은 셀프고, 에고는 의식이고, 의식에서 나온 나라는 거고, 예, 예, 네, 에고, 맞습니다. 자하고, 예. 네. 예. 근데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무의식이, 이제 여기서, 죄송해요. 네, 이제, 무의식이, 이제, 아까 이제, 본래 마음이냐, 자성이냐, 이제 아니냐로 지금 여러 강사님들이 의견을 나눠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제 이게 말한, 융이 말한 무의식은 우리가 말한 무의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 이제, 근데 이제 예,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리면, 예, 뭐, 물론 이제 그 칼 융의 방대한 그런 저술을 또 예, 사상을 요 짧은 논문 한 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제가 이제 요 논문을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읽는데요. 첫 번째 읽었을 때하고는 좀 받아들이기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개념이 이제 조금 명료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지금 칼 융이 말하는 그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이제 자아와 자기, 그러니까 에고와 셀프라고 표현했대요. 그게 이제 그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 본래 마음, 무의식 이런 걸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34쪽에서 35쪽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 선과 같은 사상은 서양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서양에는 없었는데 비슷한 거는 이제 그 에카르트의 그 뭡니까 신비주의, 저거 신비주의도 이제 불교 영향을 받았다고들 보는데, 이제 그런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선과는 이제 일치하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칼 융은 여기서 선과 같은 사상을 이 정신치료로 이제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 칼 융의 이제 독특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치료를 사이코테라피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분석학, 정신치료를 선의 어떤 깨달음과 같은 개념으로 자기는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자기의 정신치료학을 발전시키, 자기의 어떤 사명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번에 아주 눈에 확 띄는 재미있는 의견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정신 분석학이 어떤 흐름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제가 그냥 듣기로는 에리 프롬과 같은 그런 사회 분석
사회 심리학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선과 정신 분석을 거의 일치시켜서 주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러 책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런 면에서 칼 융이 이게 주장하는 부분이 서양의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칼 융 자신은 어쨌든 선의 동양의 선이 서양에서는 정신치료학 이쪽으로 일치시켜서 해석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칼 융이 뭐 수행자이냐 아니냐 그런 측면보다도 뭐 화두를 댔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좁게 해석하지 말고, 서양의 그런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에서 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선에서 하고자 하는 그 선의 메시지를 서양에 있는 학자가, 일종의 연구자가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것을 이제 서양의 문화 속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그런 면들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이 제가 세 번째 나누기에서 과연 이분의 의미가 어떤 걸까라는 거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회가 팽배한 그 세계에서 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포괄적으로 했고, 그것을 그나마 자신의 정신치료 거기에 준 거로 일치를 하려고 애를 썼고, 1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지금 현재 MBSR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전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깨달음, 뭐 화두선 이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로 여기에서 이 책에서 저는 읽고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나 이제 조금 덧붙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이현숙 도반님이 감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화두 공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발표해서 음, 조금 담았으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27쪽에 있죠. 27쪽. 네, 선사들의 집단적 생활 방식이 어떻든 정신적 훈련 혹은 정신 형성의 방법은 주로 공안 체계에 의존했다고 생각된다. 공안은 스승이 제자에게 부과하는 역설적 표현이나 설문, 그리고 선사들의 직접적 행위 등을 의미한다. 요 공안에 대해서 공안이 갖고 있는 어떤 깨달음의 가치, 또는 어떤 합리적인 지성을 끊어주는, 그죠? 언어 문자, 언어 도단의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 공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융이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서양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또는 지성적 그런 바탕에서 그걸 이렇게 딱 멈추고 어떤 직관, 본성, 그걸 이제 융은 무의식의 발견이라고, 바탕. 그죠? 무의식의 어떤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는 음.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칼 융의 의식 세계의 완성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그런 면이 이 선의 어떤 지혜가 제공하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한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칼 융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맞아요. 이제 스위스의 제가 융의 이제 이 논문을 보고 융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스위스의 찌리의 칼 융 연구소 말년에 보낸 저택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 옆에 연구소도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서양 학자들 중에서 칼 융이 그래도 가나선에 대해서 본질에 가깝게 이해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쓴 사람이구나 하는 면에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기억이 나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칼 융은 그 스즈키 다이세스 선사, 즉 일본 선사를 통해 가지고 선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 융의 이 글 전체에 보면 중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부처님 깨달음이 음, 중도라는 말이 안 음,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스즈키 다이세스 자체가 그 초기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이 전통적으로 보면 그 대성불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대성 사상의 입장에서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으로 약간 폄하하는 시각이 스즈키 다이세스의 시각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스즈키 다이세스 자신이나 일본 선사들이 대체로 뭐 우리나라 선사도 그렇고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으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 초기 경전의 중도와 선의 관계를 이렇게 좀 일관되게 설명하는 부분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일본 선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그 일본 선사들이 주장한 젠 부디즘이란 말 있잖아요. 선불교라는 말.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선불교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이해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음, 불교, 선불교 이런 표현은 불교도 잘 모르고 선도 그 정확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지적인 혼란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도 불교 안에 있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은 하나인데 초기 경전이나 대성 경전이나 선어록이 다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선불교니 초기 불교라는 말은 그거는 불교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쓰는 말이지 선수행자들이나 선사상가들이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선불교 젠 부디즘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것을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서적기 다이세스의 바로 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을 거의 그대로 지금 그 선학 받아들여. 연구자들이 쓰다 보니까 음, 젠 부디즘, 음, 선불교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대부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한번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실력이나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혼자 그냥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협회에서 그런 교재 만들 때나 협회에 논의할 때는 제 주장이 공감을 이뤘어요. 즉 초기 불교나 선불교라는 표현은 잘못된 견해다는 것을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는 그것을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 좀 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도를 바탕으로 한 그 불교 사상 안에 방대한 입장에서 이 선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사상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까지는 칼 융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이 우리가 보는 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백일본문 보면서 그 성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신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 선 사상이 이 선과 중도 사상이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기여할 바가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서양의 모태는 그칼 융과 프로이드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칼 융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해서 그걸 학문으로 발전시킨 것이 심리학과 정신의학인데 이게 우리가 역수입 들어가 보니까 마치 그 칼 융과 프로이드는 위대한 학자 같아 보이고
우리 안에 선 전통은 뭔가 이렇게 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 원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원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교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서양 학자들보다도 좀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엔 세계 명상의 날 그 명상, 한국 명상 컨퍼런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정신분석학 교수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발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야, 거의 뭐 선과 정신 분석학이 거의 저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거의 그 일치한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번에 그걸 하면서 명상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그, 일발제 하신 선생님이 이제 그 제안을 하나 해왔더라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자기 학회가 조금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면이, 즉, 그, 정신분석학,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가 활성화될수록 이 선사상, 깨달음, 이런 수행이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반가운 것이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칼 융의 논문으로 원래 이걸 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공부가 굉장히 깊은 수준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약간 자반심 자폭으로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던데요. 어려운데 이제 이현숙 이제 도반님이 이제 설명해 주셔서 이제 이해가 조금 쉽게 되고요. 이제 책을 이제 조금 더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읽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 책이 뭔 책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서양의 이제 일본 철학자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선을 강의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발견하신 무엇일까 의식에 대해서 이제 융이 이제 그걸 서문을 썼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아주 관심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접근법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앞으로 그런 접근법이 적극 필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또 짧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소장님. 네, 융에서 말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셀프는 그 안에 우리가 불교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가 결국 없는 것인데 허상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자아, 마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융은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무의식 안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콤플렉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자기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자아라고 보면서 결국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의 자아의 모습을 무의식 속에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지만 융에서는 그것들을 치유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이것들이 치유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사티처럼 보게 되면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컴플렉스라든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불안들이 사라지는 요인들로 보았던 거고, 우리 불교에서도 공통점은 이걸 보게 되면 그 자아가 작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수행의 목적에서 보면 이 자아가 없다는 거, 중도라는 거,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 온네스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잘 보면 볼 점과 또 나누어서 볼 점만 잘 비교하면 융의 이 심리, 그 미국의 이제 교류 분석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것들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치유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그런데 교수님이 또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강민 선생님
아마 우리 선생님들 잘 모르니까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신지. 저는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명상과 요가를 불교 심리 상담학과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있고, 지금 동국대 불교 융합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불교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저희 학회에 강의하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저는 초기 불교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인데 교수님 강의 듣고 굉장히 많이 느낀 바가 있어서 지금 같이 참여하면서 백일 법문도 듣고 있고 또 오늘도 시간이 돼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금 쉽게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우왕좌왕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저는 거의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있고 거의 이론적인 것보다는 수행으로 다양한 도반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 많이 나누어 주는데, 이 무아가 없다는 건 정말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없다는 거, 모두가 같다는 거, 이것들을 저는 수행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좀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은 이론 공부에 조금 힘쓰고 있습니다. 예, 잘 반갑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칼 융이나 그 에리 프롬이나 또 여러 현대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수행과 연결시켜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 이 선이 불교가 고리타분하고 낡은 그런 종교인 것을 오해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선 명상이야말로 가장 첨단적이고 자기 어떤 불안, 자기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바로 가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것을 서양 학자들조차도 이제 공감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산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구강민 선생님 같은 분들이 활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쉽게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책도 내고 또 강의도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정신건강학 의사 선생님들이나 심리학자들 또 심리 상담가들과의 불교 선 명상의 적극적인 소통, 그죠? 소통과 협력이 좀 필요한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해주셨는데요. 여러 도반님들이 소감도 듣고 또 교수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읽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도 그러셨죠? 예. 저도 다시 한번 이 서문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저도 상당히 처음 읽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독해서 오늘 이렇게 나온 얘기를 참고해가지고 또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양 큰 대가가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글 써놓은 걸 저는 일찍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특히 가나선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 교과서처럼 좀 활용할 의미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바님들이 좀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가까이 두고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래 공부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또 의견도 들어보고 소감도 듣고 함으로써 또 자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원래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겠죠. 그죠? 오늘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갖고, 정말 다양한 또 소감을 듣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주 첫째 주 일요일 날 하는 원래 공부에 빠지지 마시고, 다들 오셔갖고 자기 공부도 하시고 또 수행도 하고 도반님들하고 좋은 의견 나누는 그런 시간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26년도는 이 원래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한 의논을 못하고 그때가 마무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뭐, 교수님, 원래도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도반님들 중에서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시간이 늦었지만, 좀 정리하고 저희들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음. 아니면 교수님이 저 톡방에도 올려주셨던데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명상에 관련된 책들 아니면 어록이라든지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소감 나눔으로써 서로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을지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다 켜셔야 됩니다. 잡음이 좀 들어와도 괜찮으니까요, 이 시간은. 뭐 다른 대안이 없으시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좀 같이 볼 그 명상 전문 서적이나 또 경전 어록을 좀 같이 보는 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예, 이렇게 하시면서 좀 네. 책을 좀 다양하게 꼭 그러니까 이번에 칼륨 이거 좋잖아요. 어려운가요? 어려웠어요. 처음에 혼자 읽을 때는. 뭐 어려워도 봐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소감 듣고 종합적인 거 듣고 예, 나니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혼자 보면 진짜 모르고 엉뚱하게 그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럿이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넓은 시각이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신년에 보고 있는 책인데 이게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그 제가 일단 올려드리기 넓지 않는 뇌라는 그 서양의 정신 분석학이랄까 뇌의 신경의학 전공의인데 이제 치매 연구자입니다. 치매 연구자가 그 정말 이 책을 재밌게 놀랍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이면서도 지금 사실은 인류 전체의 이 치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교보문고에서 우연히 이제 보고 이게 벽돌책이라 떴거고요. 근데 지금 거의 3분의 1을 봤는데 굉장히 이거 우리가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선 명상하는 사람도 이 뇌의 어떤 이런 신경 쪽의 변화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도반님들께서 좀 이런 좀 그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흐름의 그런 명상과학 서적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스터디도 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 몇 가지 책을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이 책 한번 할까요? 이 늙지 않는 뇌. 우리 교수님 추천책도 좋고요. 또 본인들이 예, 읽으시면서 같이 예.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책들 있으면 편안하게 톡방에 올려주십시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교수님 그 두꺼운 책 지금 한 달 안에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약속을 정하면은 그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을 봐야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 책 정하면 2월 달은 교수님이 먼저 발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건 그러네요. 네. 제가 한번 하죠. 제 공부를 위해서라도 네. 제가 그럼 2월 달은 여러분들도 책 하나 저는 그 구해 보실 걸 추천드려요. 제가 네. 이따가 톡방에 올려드리는데 이 책은 음,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봐야 될 책이겠더라고요. 진짜 저는 상당히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걸 관련해 가지고도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정도로 자극을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다음 달에 이 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같이 볼 책들을 추천을 좀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담당 소임자가 석순이 도반님이신가요?
교육 담당 맞으시죠? 어떤, 이거 학술, 연구. 교수님, 아, 저희들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네,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훈련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 네. 네, 오늘 이현석 도마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맞아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책들로 저희들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걸 하고요. 2월 달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 톡방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책 읽으셔갖고 같이 또 소감 나누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럼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새해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원만히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같이 축원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시고요. 들어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현석 공지한 도마님 대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지한 대로 강사팀 톡방에 계신 분들만